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롱 위크엔드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추석을 지난주 해서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를 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좀 마음의 여유들이 좀 생기는 날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프트 근무를 늘 하다 보니까 늘 월요일 날 쉬니까 오늘 특별한 건 없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쉬니까 요런 날은 이제 저는 일이 좀 늘어나긴 해요.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점심도 먹여야 되고 또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바쁘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이유 없이 그냥 괜히 바빠서 또 비디오를 많이 못 찍었어요.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비디오를 안 찍으면 뭐 좀 굉장히 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막 마음이 막 꼭 찍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저도 점심을 먹고 지금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난 뉴스들 뭐 몇 가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고용 여전히 강세, 고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2023년 말부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막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과열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뭐 크게 막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직장 뭐 사람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를 해서 이번에 지난달이죠. 9월 달에는 6만 개가 추가가 됐고 교육업은 2달 동안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실직 상태가 됩니다. 방학 때는 그죠? 그러다 그때는 이하를 신청한다든지 뭐 월급을 받긴 받는데 조금 덜 받는다든지 그 이하를 신청하다가 또 다시 월급을 이제 받게 되는 뭐 12개월 동안 나눠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업이 이제 증가가 됐고 시간제 일자리도 늘었고 임금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가 이제 힘이 실렸다. 뭐 이런 얘기 사실상 많이 나오기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마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저번 제가 며칠 전에 다뤘었는데 저는 지난주인가요? 사실상 지금 GDP는 성장이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인구 증가할 때 우리가 저도 이민을 해봤지만 우리 이민할 때 한국에서 돈을 바리바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돈을 갖고 오든지 한국에서 좀 송금을 계속 받는다든지 당장 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1년 동안 되게 머물면서 작게는 5만 불에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1억까지도 쉽게 날아갈 때가 이제 이민을 대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민을 초반에 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막 풀타임 잡을 찾지 못하니까 돈을 쓰면서 살고 있죠. 특히나 애들은 학교 보내야 돼. 애들은 크고 옷 사줘야 되고 또 뭐 학교비 들어가고 학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사실상 침체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게 이제 확 드러나질 않는 거죠. BC주에서는 인구가 3만 9천 개 그리고 퀘벡이군요. BC주는 2만 6천 개. 근데 알버타에서는 3만 8천 개가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를 했대요. 저도 알버타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알버타는 그러니까 석유 가스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주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알버타 주는 그런 흥망성쇠가 가스 앤 오일 프라이스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옛날에 자꾸 이러니까 말 좀 끝까지 하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알버타 주는 많이 몇 번 다뤘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서 끊고 그래서 이게 제 부동산 어떤 그 가격하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스팀이 또 좀 반짝 올랐다가 스팀이 또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태인데 소위 말하는 어폴더빌러티가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집 사기가 힘든 건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보면 뭐 경기 뭐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집값이 이제 좀 뭐 떨어지고 이제 어폴더빌리티 여전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캐나다 6개 주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했다. 계속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주는 마니토바주는 14.15, 굉장히 적죠 사실은 딴 주에 비하면. 근데 15.30으로 무려 1.15달러가 인상이 됐고요. 온타리오주도 15.5에서 16.5, 1달러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 근데 이게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까 저 1달러만 올라도 거의 뭐 9% 8%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임금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BC주 같은 경우 굉장히 셉니다. BC주 다른 주에 비해서 16.75로 뭐 가장 세기는 해요. 그만큼 뭐 집값도 비싸고 렌트도 비싸고 저 정도 받아서 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죠? 집을 갖고 살기는 쉽지 않고 어떤 뭐 같이 이제 룸쉐어나 젊을 땐 가능하죠. 저도 한 집을 빌려가지고 5명, 6명 같이 살았어요. 맨날 싸웠죠. 맨날 싸웠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또 되게 재밌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젊을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그게 가능했기도 했고 모여서 같이 놀러 간다든지 모여서 뭐 음식 해 먹고 같이 해 먹고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도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출했던 것 같아 보면 싸우느라고 어쨌든 근데 이게 최저임금 받고도 그게 뭐 가능을 한 뭐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 어폴더빌리티도 변하잖아요. 어폴더빌리티가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뭐 고정이 되고 어폴더빌리티가 이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을 때 저렇게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금리도 잡히면 사람들이 어폴더빌리티는 이제 떨어졌다가 굉장히 이제 오르기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를 때 같이 부동산을 자극하기도 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게 왔다 갔다 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다지기를 계속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뭐 금융 환경이 맞았을 때 경제 환경이 맞았을 때 갑자기 이제 급등 구간들이 늘 나오잖아요. 보면은 지금은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럴 때 이제 버텨내는 거죠. 우리가 금리가 뭐 지금 뭐 기준금리가 5%인데 5%보다 많을 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이게 뭐 근래 뭐 10년, 20년 사이는 굉장히 높은 금리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이제 버티기 작전, 열심히 버티자. 갖고 있는 자산을 웬만하면 팔지 말고 이제 버텨야 된다.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티기 작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 공간이 나올 때, 그 전까지는 뭐 혹시라도 좀 캐시플로우가 약하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기지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도 모기지를 많이 내도 그 렌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렌트는 다 날라가는 돈인데 그래도 모기지를 내면은 반 요즘엔 금리가 워낙 비싸서 그렇게 않지만 그래도 반 가까이는 그래도 원금을 좀 갚는 게 있으니까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내 집을 소유했다는 그런 오너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 렌트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도 열심히 버티자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캐나다 신규 주택 착공이 줄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하면서 사람들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뭐 제가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임대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제가 부자들 막 다뤘잖아요. 어떤 분이 부자들 걱정하냐고 다뤘는데 부자를 걱정하진 않고요. 걱정하지 않아. 전혀 걱정 안. 부자를 왜 걱정합니까 도대체? 내 걱정이 바쁜데. 네. 저는 그걸 이제 부자들의 그 님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의견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 부자들 사는 동네에 임대가 들어가는 걸 이제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들의 어떤 님비 현상에 대해서 님비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 안 돼. 그런 부자들의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서리에 살고 있어요. 서리 살다 보니까 그 완리 지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쪽 완리 지역 가기 전에 이제 길포드에 있는 슈퍼스타를 이용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쉘터가 생겼어요. 쉘터가 생겨서 노숙자들의 시설인 것 같아요. 그 시설 하나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 하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막 오줌 냄새 그리고 이상한 냄새 많이 나고.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부자들만 님비 현상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가까이 있는 동네에 좀 안 들어왔으면 쉽게 말하면 노숙자 시설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자들의 님비 현상의 마음이 나는 없다는 아니다. 나도 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을 뭐 비난하려고 만든 영상도 아니었고 그냥 부자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더라. 근데 그거랑 똑같은 중산층들도 그런 똑같은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지역마다 다르고 소위 말하는 그 이지미 현상이라는 따돌림 받는 현상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카르텔과 기득권이라는 게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 그룹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놓지 않기 위한 어떤 행동들인 거잖아요. 거기 나타나는 것들이 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얘기가 또 딴 데로 좀 새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기는 쉽진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임대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네 정치적 어떤 영향력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게 있으니까 또 저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늘었냐면, 캘거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밴쿠버 본 것 같은데 어딨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일반 주택이 이제 굉장히 착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58%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 상반기 밴쿠버, 토론토의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각각 49%, 32%나 증가하긴 했네요. 전반기는. 근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아마 그 전에 플랜이 다 돼 있던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저렇게 증가가 된 건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뉴스가 몇 번 나오긴 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올라오는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건설 전체의 임대주택 콘도 건설이 전체의 3분의 2 그죠? 임대 아파트 착공이 전체 신규 착공의 3분의 2 그 전에는 개인 콘도가 3분의 2였는데 이제는 임대 아파트 착공이 3분의 2다. 회사들도 그 콘도를 줘서 팔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근데 임대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임대를 짓기도 하고 에드먼턴에는 이 비율이 96.8%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엄청난 비율인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어폴더빌리티 구매력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고 건설사들도 일단 신규 프로젝트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하더라도 잘 팔리질 않으니까 근데 팔리지 않은 것도 문제긴 한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분양가 특집 한번 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료를 좀 모아보고요.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몇 개만 비교해도 되긴 되니까 분양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집 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분양할 때까지 분양할 때는 원래 미래 가격을 좀 책정을 하잖아요. 분양할 때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라는 어떤 지금 의문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뭐 잘 되는데 입지 좋은데 소위 말하는 버나비 코키틀람 좋은 데는 다 정말 잘 팔리고 잘 안 팔리는 데도 있긴 있죠. 보니까 막 썰이 이런 데도 안 팔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긴 해. 얼마나 비싸길래 안 팔리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트로 밴쿠버에 노숙자들이 많이 증가했대요. 집을 못 사니까 주거비가 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밴쿠버는 그렇다긴 한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 노숙하는 사람들 막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월 뭐 임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도 월세가 너무 비싸고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든지 아니면 저기 구글 앞에 주차장에다가 이제 자동차 세우는 거기서 산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거랑 좀 다르지만 밴쿠버도 어쨌든 노숙자가 32%나 늘었대요. 근데 늘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밴쿠버시죠. 밴쿠버가 노숙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지금 뭐 제일 많은데 증가율이 되게 떨어졌어요. 16%밖에 안 돼요. 밴쿠버의 노숙자가 준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밴쿠버가 지금 그 중국의 시장이 되면서 지금 밴쿠버 노숙자 있는데 공원도 밀어버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밀었는데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일부가 돌아왔고 요 사람들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겨우 16%밖에 늘지 않았지만 버나비는 무려 69%가 늘었어요. 그리고 리치몬드가 91% 엄청나네. 사람들이 다 리치몬드로 간 것 같은데 노숙자들이. 트라이시티도 움직였고요.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 시티랑 연결이 됩니다.
써리가 어딨죠? 써리? 아까 찾았었는데 써리도 꽤 늘어났는데 써리는 65% 그래도 좀 덜 늘어나네 딴 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밴쿠버에서 늘어나야 될 그 노숙자들이 86% 트라이시티로 시트레인 전철 타고 스카이트레인 타고 이동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델타는 159%나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버나비도 69%.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밴쿠버에서 밀린 노숙자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없애면 어딘가에 가서 집을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어쨌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지금 다른 도시로 어디로 서리로 트라이시티로 그리고 리치몬드로 버나비로 이동 중이다. 저는 옛날에 이제 분명히 랭리가 만약에 스카이트레인이 다 완성이 되면 랭리 쪽으로 아마 많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랭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랭리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랭리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랭리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랭리를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저의 다음 투자자 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 랭리에 투자를 하거나 랭리 뒤쪽에 아마 뭐 아보츠폴드라 랭리 이 사이에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은데 살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저런 데가 이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랭리 이제 다운타운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주변이 다 지금 주거 지역보다는 대부분 상가 지역. 여러분 이제 내용을 아시는지 알지 모르. 제가 어제 이제 아는 지인하고 그 폴트 랭리에 갔다 왔어요. 폴트 랭리를 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잖아요. 요 강이 프레이저 리버가 유속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진흙이 많고. 그래서 이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여기 정착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폴트 랭리가 이제 옛날에 요새를 짓고 초기엔 사람들이 이제 정착한 곳이잖아요. 퍼스트 네이션 뭐 센터도 있는데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옛날에는 큰 배가 필요 없고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하고 초기에 사람들이 머물렀겠구나. 그리고 저지대다 보니까 이게 여기 좀 침수지역 저주되긴 합니다만 저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정착하기 쉬웠고 옛날에는 그런 수도시설 이런 게 부족할 때니까 농사 짓거나 이러고 짓기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기 폴트 랭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랭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여기 일본 하이웨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니까 개발이 됐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폴스 네이션들이 있는 쪽이랑 무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랭리 여기 타운십이 아니고 시티 오브 랭리 있잖아요. 시티 오브 랭리가 여기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타운십 이제 소위 말해서 타운십 랭리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시티 오브 랭리가 텍스 이런 거 자기가 많이 내니까 딴데 랭리가 엄청 크잖아요. 랭리 타운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썰이 다음으로 큰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도시를 여기 랭리 시티가 시티 오브 랭리가 세금을 내서 옛날에 다 먹여 살린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따로 독립할래. 그래서 따로 독립을 했어요. 지금은 인구수나 발전이나 모든 게 랭리 타운십이 엄청나게 더 발달이 되고 있죠. 뭐 여기 이제 윌로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랭리는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타운이 형성이 됐는데 사람들보다는 이게 다운타운 형성이 됐잖아요. 다운타운식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오히려 늦춰졌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스카이트레인이 생기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저는 훨씬 더 개발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덴시티하면서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상가 지역이 밀면 되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역 주변으로 조닝 싹 바꾸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하이라이즈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발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랭리는 저는 굉장히 좀 나중에는 우리 좋게 발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이게 랭리라는 게 지역마다 옛날부터 개발된 데는 지금까지 개발에 흐름 못 탔을 뿐이지 결국 개발은 결국은 되니까 스카이트레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노숙자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좀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다행히 스카이트레인이 없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랭리 쪽으로 가는 불과 1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통이 불편하니까. 화이트락 보세요. 화이트락도 겨우 6%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왜? 교통이 불편하니까. 랭리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통이 좋은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노숙자들은 지금 이동 중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노숙자들도 이동 중인데 스카이트레인이 생기면 더 그냥 될 것 같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오늘 또 대략 살펴본 뭐 캐나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설명이 나오기 시작된 또 랭리와 폴트 랭리의 어떤 그런 옛날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밴쿠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롱 위크엔드인데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정말 깊어지니까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요. 프레저밸리가 매물 늘면서 균형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수요 둔화에 가격도 주춤하고 구매자 중심의 시장, 셀러스 마켓이 됐다가 또 균형 잡힌 시장이 됐다가 다시 또 뭐 바이러스 마켓이 됐다가 시장은 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식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뭐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말들 뭐 잠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도 물론 주식 시장만큼 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거기 맞춰서 자기 생각도 뭐 결정을 하고 자기 행동도 결정을 하고 시장은 왜 항상 오르니까 그죠? 누구 탓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죠? 자, 프레이저밸리의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판매 둔화와 신규 매물 건수의 증가로 균형을 이르렀다. 뭐 저는 이제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확실히 매물이 많이 늘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나가는 속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뭐 제가 보는 데는 주요 이제 제가 제 동네를 주로 보고 주요 입지 있잖아요. 뭐 버나비 주변, 버나비 그 메트로타운 주변하고 코키틀람하고 뭐 로이드하고 또 센트럴 서리하고 뭐 그런 데 주로 봅니다. 그 뭐 다운타운까지는 별로 이렇게 갈 일도 많지 않아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활동하는 반경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반경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사는 반경도 그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그렇습니다. 신규 매물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9.1% 증가했고요. 지난해보다는 무려 25.8%.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에 거래 가뭄이었고 올해는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협회 회장은 매물 수준이 느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지만 판매 둔화가 이어지면서 지금 일단은 금리가 너무 높죠. 그죠? 지난달에 한번 올렸고 지난달엔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뭐 5%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모기지를 받으면 6% 이상을 받잖아요. 아니면 정말 잘 주는 데가 뭐 5%대, 5% 후반대를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은 균형이 잡히는데 됐고 구매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다, 제공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일단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구매자들도 더 많은 옵션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 자체가 받기가 너무 힘들고 그죠? 모기를 받는다고 해도 부담이 꽤 큰 상태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격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와중에 집을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상 집을 뭐 분양받았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좀 다운사이즈 할 수 있겠죠. 다른 집을 샀는데 내 집을 좀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좀 더 가격을 더 떨어뜨려 팔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걸 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주택의 주형에 걸쳐서 1% 미만이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뭐 하우스 같은 경우 1%만 떨어져도 꽤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한 달만 떨어진다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그래도 그 밴쿠버 쪽보다 훨씬 싸죠. 프레이저밸리는. 그래서 1.5 밀리언. 뭐 많이 이 정도면 저한테는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 하우스를 살려는 사람한테는 저 정도면 굉장히 쌀 수도 있겠죠. 타운홈과 아파트도
타운홈도 84만 8,600불, 85만 불, 아파트도 55만 불에 하겠습니다. 55만 불 정도의 지금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운홈도 그래도 프레이저 밸리니까 그래도 85만 불이죠. 이것도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로 가면 이게 지금 1밀리언 넘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프레이저 밸리가 그나마 가격은 좀 싼 편이다.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근데 조금씩은 매물도 늘고 사람들이 구매가 지금 주저하고 있거나 뭐 금리가 높고 그리고 경제 침체가 어쨌든 오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거 뭐 전쟁을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정파죠.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마스가 이제 그 대표 정당으로 지금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전쟁을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뉴스 볼 때마다 사실 너무너무 놀라요. 이게 정말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그냥 얘기해 봤을 때 2023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 거잖아요. 어떤 뭐 무장 세력이 집문을 두드리고 그냥 문 열었더니 그냥 바로 총 들고 들어 다 쏴 죽이고 아이들도 그냥 다 쏴 죽이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저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저기 자라나는 사람들도 선진국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병사들이 어떤 그런 보복 심리라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정말 악에 받쳐서 싸우지 않을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워낙 역사가 이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싸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트리거가 있었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각자 이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경제 뉴스니까 어쨌든 네.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급등. 어제 4점 몇 프로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지금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수천 발, 5천 발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랑했던 아이언돔이 이제 다 막지 못했던 거죠. 뭐 픽업 트럭, 패러글라이더, 모터보트 그리고 뭐 그냥 걸어서도 막 쳐들어가서 수백 명을 지금 학살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됐어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지금 막 닭장 같은 애 넣어가지고 막 그걸 자랑스럽게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장중 한때 4.7%가 급등을 했는데 저도 근데 4.7% 급등해서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급등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중동 쪽의 전쟁이라면 굉장히 좀 완전 폭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4.7%면 리즈너블한 뭐 이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전쟁이 지금 빨리 뭐라 표현해야 되나 지금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1,000명 정도가 뭐 쳐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뭐 어떻게 게릴라 전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효과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냥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규군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압이 됐고 지금 가자 지금 완전 포위가 된 상태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냐 마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나라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다들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저는 그 빌 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미국한테 그렇게 잘 보려 노력하더니 갑자기 하마스를 지지해 했더니 뭐 기사가 정확하게 쓰지 않은 건데 팔레스타인의 그 온건파를 지지한 거지 하마스를 지지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은 다들 지금 옆에 중동 국가들도 확전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빨리 진정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일 가격도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 0.54%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5.17 보면요. 주말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주말에 전쟁이 나면서 4점 몇 프로가 확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일 가격이 한때 이게 지금 뭐 94.61달러를 쳤다가 지금 금요일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 금요일 날 오일 가격이 169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싸서 싼 거 아닌데 이제 그게 너무 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다시 또 이제 오늘 올랐나요? 저는 기름값 오늘 확인 안 했는데 오늘 오르든지 내일 오르든지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 뭐 9월 달에 가격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한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시 또 70불대로 떨어지면 좋긴 하겠는데 전쟁 때문에 또 이게 확전이 안 되고 빨리 진정이 되고 그래도 빨리 좀 다시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증오에 바친 전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대략 둘러본 부동산 뉴스와 세계 또 정세 뉴스였습니다. 오늘 비 오지만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요. 설명할 건데 제가 요즘에 어제 이제 여러 기사를 슬슬 보다가 딱 느낀 게 얘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거인데 물론 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밴쿠버 우리 밴쿠버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른 이제 메트로 밴쿠버잖아요. 밴쿠버 이게 시리오 밴쿠버는 우리 다운타운에서 그 근처를 얘기하는데 좀 밴쿠버가 저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그 강남 같은 곳이라고 늘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저 밴쿠버 불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강남도 한국도 강남도 집값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밴쿠버가 강남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일자리 그리고 교통 그리고 학군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으로 따지면 없는 게 대자연인데 여기는 밴쿠버도 대자연까지 가는데 시간이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자연까지 갖춘 바다와 산과 그리고 호수는 근교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정말 참 밴쿠버는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기사 나온 거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밴쿠버에서 시스펜 드라이독을 익스펜션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폴 오토리티가 한국의 어떤 그런 당국이죠. 항구 당국이 드디어 했대요. 어프로브를 했대요. 그러니까 드라이독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시죠? 요렇게 배를 같은 이게 잠수했다가 물을 빼면서 이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배 밑에도 청소도 하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리고 배에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근데 재정비를 하는데 뭐 전기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옆에 하나 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드라이독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배 페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 정비, 그러니까 배가 한번 올 때마다 이 정비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만 배를 띄워놔도 이 배 밑에 그 정말 각종 뭐 어패류들, 그 조개 같은 것들이 막 그런 그때 엄청 껴서 그걸 다 깎아내고 청소하고 페인트 다시 해야 되고 이 내부에도 진흙이 엄청 쌓이고 보니까 닷 같은데 그리고 엔진도 이제 다시 점검도 봐야 되고 내부 청소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하는 작업이 이게 빠르면 1년 뭐 길게는 2, 3년씩은 매번 해야 되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여기는 물론 노스 밴쿠버지만 그러니까 노스 밴쿠버, 밴쿠버 이 잡들이 결국은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MS하고 그 어디죠?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우체국 자리를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에서 옛날 우체국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첫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런 잡은 이제 굉장히 페이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웰페이드 되는 그런 잡들이잖아요. 그런 잡들이 어디 생깁니까? 다 밴쿠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밴쿠버는 우리가 이제 늘 잊고 사는 게 저도 썰이 살다 보니까 밴쿠버 다운타운이나 노스 밴쿠버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님 왔을 때, 누군가 왔을 때, 엄마 아빠 저도 왔을 때 이제 한번 관광 삼아 가는 거죠. 저도 휴가 냈을 때 오랜만에 애들이랑 같이 다운타운 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관광객 모드로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은 곳이 있구나. 썰이 사니까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있었었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밴쿠버도 항구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항구 도시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썩 강화되지는 않았는데 밴쿠버가 결국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건데 우리가 잊고 살긴 하는데 결국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하면서
밴쿠버가 항구 도시로서 더 많은 도가 그리고 물류가 더 많아져야 엄청 발전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어쨌든 밴쿠버가 항구 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또 더 강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시스팬이 회사 이름인가 봐요. 시스팬에서 했는데 요 지역에 이제 하나 더 하는데 여기 보치도 나오는데 여기 아까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에서 여기 보니까 드라이독이 이미 하나 있고 옆에 바지선인지 있고 그리고 어디셔널 에어리어 여기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 더 만들어지면 결국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드라이독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들도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배가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뭐 기계화돼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의 이런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 다른 얘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 이제 그 스카이트레인이 여기에 이제 그 웨스트 브로드웨이 스테이션에서부터 익스텐션 돼가지고 UBC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은 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워낙에 잘 살고 있고 교통도 나쁘지 않은데 다시 또 이렇게 익스텐션 난이 들어오고 키칠라노 동네죠. 가장 잘 사는 동네. 요게 이제 그란빌 여기에 그때 얘기했던 그 대규모 임대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2만 호가 들어오던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놀랐는데 2만 호의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따가 또 이제 다룰 건데 그것 자체가 밴쿠버에 인구를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밴쿠버는 어떤 논란의 중심, 이슈의 중심, 모든 중심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또 스카이트레인이 들어가고 또 최고 명문 대학교인 UBC에 또 이런 전철이 들어가면 사람들 애들도 좋지만 주민들도 너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여긴 밴쿠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막 찾아놨었는데 리치몬드에 여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자, 리치몬드 센터에서 메트로타운까지 제가 여기 차로 몇 번 이동해 보면 이 길이 이렇게 뭐 큰 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기 좀 교통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여기에 이제 루브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루브로 이게 UBC에서 이 메트로타운 루브로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제안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루브 우리나라로 치면 2호선 서울 2호선처럼 이렇게 루브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사람만 늘어나면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래피드 버스 라인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됐어요. 사실은 확정이 됐는데 제목이 제가 어제 봤을 때 이게 오포즈드 하길래 반대했다고 이 노선 자체가 폐지인가 그랬더니 노선 자체 폐지는 아니고 요게 버스 전용 노선을 만드는 거를 이제 반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길이 좀 좁다 보니까 버스 전용 노선이 들어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부분 버스를 우선시하는 프라이어리티를 만들 때 분홍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버스들만 다닐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를 만들 때 전용 노선 하지 마자. 이 노선이 이미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인을 보시면요, 여기 밴쿠버에서 밑으로 가는 이 주요 라인, 그리고 대각선으로 빠지는 시트라인과 뭐 일본 하이웨이에 빠지는 이 대각선으로 빠지는 라인,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또 해스팅스로 빠지는 이 라인이 세 가지 축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간의 연결성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밴쿠버의 큰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밴쿠버를 향하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시티 센터인 리치몬드, 버나 메트로타운, 그리고 서리 센트럴, 코키틀라밀 이렇게 이어주는 라인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다행인 건데 일반 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나는 메트로타운 사는데 직장을 우연히 뭐 리치몬드 센터에 잡을 수도 있고 코키틀라밀 센터에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무조건 외곽에서 다운타운으로 진출하는 라인들은 잘 돼 있는데 이 시티 센터들을 연결하는 게 너무 약한데 요번에 이제 트랜짓에서 발표한 게 10년 계획할 때 강화시키겠다는 게 결국은 센터들끼리 연결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요것도 그 중에 하나죠. 나중에는 서리 센트럴에서 코키틀람 센트럴까지 가는 라인도 강화가 되고
리치몬드에서 서리 센트로 연결되는 라인도 강화시키나고 있는데 뭐 10년 내 주기니까 지금은 7년 남았네요. 7년 내에 완공이 되기를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리치몬드에서 메트로타워 가는 이 래피드 버스는 확정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시 또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요 대각선으로 빠지는 라인 위로 쭉쭉 밑으로 쭉쭉 라인에서 이게 옆으로 이제 방사형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 스파이더 웹 있잖아요. 스파이더 웹이 튼튼하게 제 용을 잘 모르겠어요. 쭉쭉쭉 그 연결된 거 외에 연결된 선끼리도 다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다 보니까 스파이더 웹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밴쿠버를 둘러싼 어떤 스파이더 웹처럼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될수록 뭐 어디가 강화됩니까? 밴쿠버의 어떤 위상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정말 밴쿠버는 여러모로 참 더 어떤 입지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지고 확정적이고 좀 밴쿠버 불패라고 표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만의 표현입니다. 뭐 이거 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밴쿠버 시티 카운슬이 뭐 했습니까? 프라이어타이징을 하자. 헤스팅스 스트리트 래피드 트랜시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헤스팅스 제가 25년 전에 제가 여기서 그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전 헤스팅스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억을 해봤자 버스 타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20살 초반에 캐나다 와서 그 낯선 집, 그 캐나다인들이었어요. 낯선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 집에 있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되게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직행버스 타고 다운타운 갈 때 그 창밖을 보던 그 아련한 느낌 있잖아요. 좀 그 내가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 살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들. 그래 헤스팅스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헤스팅스를 이제 가보니까 좀 놀란 게 있는데 의외로 헤스팅스나 저는 이게 밴쿠버 다운타운과 버나비 위쪽 라인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어지면 코키틀람 센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 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래피드 버스들이 있고 되게 주요 도로 중에 하나임에도 여기 나쁜 동네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의외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던 게 헤스팅스 따라서 상점들이 여기 굉장히 쭉 발전하는데 저는 이 주변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라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요 도로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의외로 여전히 그냥 오래된 로우라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면서 의외로 발전하지 않았네? 왜 발전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길이 좁고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래피드 트랜짓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여기 피애니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외였죠. 아니 왜 밴쿠버 다운에 피애니까지만 만드냐? 이 뒤는 뭐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밴쿠버 시가 여기서 끝나니까 바운더리에서 끝나니까 더 이상은 만들 수는 없구나.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래피드 트랜짓 만드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당연히 버나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쭉 이어서 이 래피드 트랜짓이 제가 볼 때는 코키틀람 센터까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물론 전철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 위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가 생각보다 발전이 좀 덜 됐다. 여기 폴트무디 센터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노후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철도 있다 보니까 주거 지역으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여기 폴트무디 센터에 여기 개발을 엄청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는 생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 주요 도로 따라서 어떤 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운 거죠. 그 김시덕 보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김시덕 박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 출신에 그분이 이제 도시가 면으로 이렇게 밴쿠버를 시를 딱 건들면 이렇게 이런 넓적한 게 밴쿠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면으로 발전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트레인 라인, 그 일본 하이웨이 라인, 이 주요 도로의 라인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 밴쿠버가 무조건 버나비보다 낫다. 물론 뭐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밴쿠버의 어떤 지역은 뭐 좀 교통이 안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전철역이 옆에여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확실히 교통이 좋고 그런 좋은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교통 좋은 매출 변화비가 집값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 따라서 서울에서도 교통이 좋고 하는 데는 다른 데보다 당연히 집값이 높을 수도 있고, 랭리 같은 경우도 일본 하이웨이 근처나 아니면 스카이트랑 연결되는 이 다운타운 이 클레이튼 쪽하고, 그리고 다운타운 시티 오브 랭리 여기 다운타운에는 나중에 추후에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운타운 그 BC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 건데, 빌딩 퍼밋이 막 10개월씩 걸린다. 한편으로는 집 짓자고 난리치는 놈들이 이걸 10개월씩 걸리고 있으니 규제가 심하니까 집을 어떻게 져, 이렇게 사람 비난이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뉴 디지털 퍼밋을 런칭한다고 합니다. BC주가 BC 가버먼트는 당연히 이거는 저는 이거 밴쿠버라고 생각했는데 좋으네요. 이렇게 어쨌든 빌딩 퍼밋을 빨리빨리 내줘야 더 빨리빨리 집을 지을 텐데, 그죠? 어쨌든 이건 제가 헷갈렸는데 저는 밴쿠버라고 봤는데 이게 BC였습니다. 어쨌든 BC 전체가 이렇게 된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랜빌 아일랜드 3 쪽에 단 35층짜리에 호텔 타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랜빌 여기에 대규모 2만 호짜리 렌트 빌딩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런 렌트만이 생기면 별로 슬럼한테 좋지 않은데 라고 얘기한 지역이 여기거든요.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가 근데 다 조차지들이에요. 다 조차지들이에요. 사실 얘기한 게 안 한 게 있는데 대부분 조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용이 더 뭐 어떻게 보면 슈터블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 근데 여기는 조차지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리스홀드 집들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일단 뭐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펄스네이션 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그런 하겠다 발표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참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어쨌든 여기 밴쿠버로 바로 다운타운 연결되는 이 그랜빌 아일랜드와 여기가 그 여기 뭐 이름이 뭐죠? 여기가 데드 크래시인가? 하여간 좀 이름이 좀 안 좋던데, 하여간 여기 근처가 굉장히 핫플레이스고, 여기를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 완전 대규모로 발전할 텐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 발전 계획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밴쿠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직주 근접 최고의 직장들과 가까이 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교통까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는데 직선 어떤 교통 형태도 좋아지지만 방사의 형태도 좋아지고 있고, 가까이 있는 노스 밴쿠버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또 그 드라이독을 또 새롭게 만들라고 허가를 내주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기사 읽어보니까 더 많은 그런 항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밴쿠버는 참 한국의 강남 같다 진짜, 그죠? 여기 있네요. 밴쿠버는 바로 스탠리 파크도 옆에 있고, 또 대자연 가까이 또 UBC 명문대학교도 가까이 있고, 학군도 좋고, 그죠? 뭐 노스밴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대자연으로 빠지는데도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죠? 좀만 더 올라가면은 위슬러도 나오고. 자, 어쨌든 간에 밴쿠버는 참 좋은 도시다. 근데 저는 뭐 밴쿠버가 살 일 없는 어떤 그런 건 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의 아니게 또 돼버린 밴쿠버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